정치와 수다의 한 코너, 인물와 수다 시간인데요. 원지사님이 꼽아주신 세 분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딱 보니까 판넬, 이 사진 너무, 잠깐만, 이 사진이 너무. 이거 내가 보니까 약간 이거 뭐 뽀샵을 많이 했는데? 성형외과 그거 저 광고 비포 애프터 광고 사진한테 뽀샵 한 건 아니고요. 작년 7월에 눈 조금 키운 직후라서 성형외과 비포 애프터 할 때 사진. 실제로 확대해 주시면 좀 많이 크네요. 뭐부터 뜯을까요? 고마워하는 분이 있네요. 고마워하는 고마워? 분. 네, 고마워. 고마워. 이재명 경기지사님? 잠깐만요. 근데 혹시 저희 민주당으로 가세요? 아니요. 이 지사님 왜 고마워? 어차피 이재명이 민주당의 주자가 될 가능성이 많아 보이는데 뭐 이재명이 저쪽 주자가 돼서 저랑 본선에서 붙게 되면 땡큐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지사가 저쪽 대선 주자 될 가능성이 많고 나오면 땡큐다. 어떤 면에서 땡큐인데요? 왜냐하면 편가르기의 선동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당장은 이 문재인 정부에서 실망한 이런 일부 국민들께서 이재명이 되면 문재인과 좀 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여러 가지 우리 경제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국제 질서라든지 이 2030 이 젊은 세대들의 똑똑한 이런 것들에 비춰봤을 때 그런 편가르기의 선동 정치가 먹히는 듯 해도 결국에는 국민들이 선택을 현명하게 할 거다. 근데 이재명은 워낙 뱉어놓은 말이 많으니까 나중에 바꾸지도 못해. 물론 변신의 천재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하고 TV 토론도 많이 하셨잖아요. 기본소득이나 이런 거 가지고. 기본소득 가지고 큰 토론만 한 2번 했죠. 나는 굉장히 퀄리티 있는 토론이었다고 저는 보고 이제 평가를 했는데. 퀄리티는 제가 맛배기로 보여드린 거고요. 앞으로는 제가 강하게 밟아주는 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재명 지사가 편가르게 뭘 편가른 거예요? 이래서 국민의힘 얘기만 나오면 그 악마를 보듯이 대하잖아요. 그리고 저한테 깔려 있는 어떤 이 분노와 어떤 증오 이런 것들을 여과 없이 드러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트럼프 같은 사람 맛배기로는 좋아할지 몰라도 세계 10위의 경제대국과 BTS가 세계인들에게 컨텐츠로 감동을 주는 이런 나라의 품격에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홍준표 의원이 얼마 전에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문재인 대통령의 머리가 많이 아플 것이다. 이재명 지사가 되면 본인이 감옥을 갈 수도 있다. 이런 것 때문에 고민이 많을 것 같다는데 그렇게 되면 민주당 내에서도 또 소위 말하는 친문 쪽에서 어떻게든 또 이렇게 밀어내고 다른 분 어떻게 후보로 만들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 홍준표 의원 그 얘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재명 지사가 되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감옥 갈 수도 있다. 근데 뭐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면에서 머리가 복잡할 거는 사실일 텐데 알면서도 못 막는다는 그런 용어들이 있거든요. 그런 상황으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원희룡 지사는 지금 머릿속에 이재명 지사가 저기 민주당 후보로 올라온다. 그럼 나는 땡큐다. 결국 이재명이 올라올 가능성이 많다고 보고요. 이재명이 올라왔을 때 누가 가장 상대하는데 경쟁력이 있느냐. 이랬을 때 원희룡이 빛날 겁니다. 무슨 근거로? 토론하는 걸 보세요. 봤어요. 네. 재밌었어요. 하이 퀄리티 토론이긴 했어요. 하이 퀄리티고 앞으로 이게 강한 딜 양을 보여주겠다니까. 그러니까 아직은 조금만 보여줬고. 정치와 수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재명 지사가 대선에 나오면 땡큐다. 그러면 민주당에서 누가 나오면 안 땡큐예요? 누가 나오면 그래도 좀 힘들 수도 있다. 아니, 누구를 가려서 땡큐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재명은 너무나 많이 노출돼 있고 이렇게 쭉 가다 오면 거기에 기대감을 가지는 사람도 있지만 저절로 피로감과 불신감을 가지게 될 국민들도 저절로 많이 형성될 거기 때문에 땡큐다. 저쪽에서 이 사람이 나오면 좀 긴장할 만하다. 혹시 그런 평가하고 계신 분 없나요? 뭐 아직 뭐 특히 보이진 않아요. 자신감이 누가 나와도 땡큐다. 아니 저는 우리 국민의힘이 제대로 혁신을 하면 누가 나가더라도 사실은 대적이 충분히 가능한데 제가 나가면 이 이코아 템에 들어가는 이 딜 공격력이 장난이 아닐 거다. 오늘 동어 반복이야. 내가 나가면 베스트야. 나갈 수 있냐고요 지금. 그거를 제가 계속 나가는 방법. 어떻게 지금 뭐 이게 뭐 아까 뭐 바닥을 다지는 이 쓰리. 우선 1단계 경선이니까 경선이 7월 달부터 시작되면 무대가 마련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국민들이 저기는 어떤 스타일의 가수구나. 그리고 과연 절창곡이 뭐구나. 이명웅으로 바로 그냥. 그다음
댄스는 어떻구나. 춤도 춰 저희가 이명웅이. 저 그 부모는 뭐 한대더라, 집은 뭐 어디 저 강남산대더라, 안산대더라, 뭐 등등등 해가지고 어차피 프로필이라든지 다 보겠죠. 다 예, 보겠죠. 그렇지. 보면서 국민들이 판단하는 거죠. 내가 서울 상륙하는 순간 모든 건 끝난다 뭐 이런. 서울 상륙 작전. 단계별로 간다 그랬죠. 레벨이 올라간다. 제주도는 떠나시겠네. 제주도는 7월 7월경에 아마 본인은 대답하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이제 뭐 도지사직은 7월 중에 좀 사퇴하시는 걸로. 그러니까 원희룡의 레벨업을 지켜보시라. 두 번째 인물 지단이 못 뜯을까요? 왜 그래? 아무거나.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이거 고마운데 왜 그래? 오늘 센 사람들만 나오네. 오, 문재인 문재인 대통령. 대통령입니다. 네. 왜 그래? 뭐가 왜 그래요? 뭐 노무현 대통령의 친구고 네. 또 사람이 굉장히 선량해 보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특히 노무현 그 추도식 때문에 갔었는데 그때 백원우 의원이 이명박 대통령한테 막 사퇴질하면서 달려드는데 그걸 말리고 정중하게 이렇게 진정시키더라고요. 나 그래서 야, 저 정도면 그 이 당을 떠나서 품격이 있다 이렇게 좋은 생각을 많이 가졌었어요. 근데 지난 4년 동안 겪어보니까 우선 첫 번째 이분은 뭐 하는 게 없어. 하는 게 없어. 하는 게? 네, 하는 게. 한 게 없어. 그거 뭐 K 방역 뭐 이렇게 뭐 아니 그리고 숟가락 얹기에 진짜 신공을 보여주시는데 실체가 한 게 없어. 예를 들어서 부동산만은 자신 있다? 그 1년 전 얘기예요. 이번에는 부동산만은 죄송하다? 뭐 부동산 말고 다른 것도 다 죄송해야지. K방역 백신 다 놓쳐놓고 이번에 우리 국군 그 뭐 60만 얻어온 거 가지고 무슨 55만 얻어온 거 가지고 뭐? 이거 뭐 깜짝 선물이다? 아니 수업한다 그래 놓고는 수업 안 된다고 다 얘기했는데 될 것처럼 해서 뭐 있나 그랬더니 해놓고는 깜짝 선물이다? 그래서 야 이게 진짜 어떤 실질적인 문제를 현실에 들어가서 정말 팔 걷어붙이고 이제 반대자들도 설득하고 이해관계 조정하면서 뭔가 결과를 만들어내는 데는 전혀 관심도 능력도 없구나. 그래서 이거는 결국 부동산 일자리 상황판 어디 갔어요? 그거? 청와대 창고에 들어갔나? 청와대 집무실에 원래 붙여놨잖아요. 네. 어디 갔어? 행방불명이에요. 물론 세상이 뜻대로 안 되죠. 대통령이라고 다 할 수 있습니까? 인정.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자화자찬한 거라든가 아니면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나 무능한 이거 첫 번째 그렇고 두 번째 조국한테 무슨 마음의 빚을 줬습니까? 그리고 윤석열한테는 살아있는 권력 다 하라고 검까지 실제로 줘놓고는 뭐 김택진인가 집행검 주게? 아니 그래서 그렇게 해놓고는 뭐 살아있는 권력 수사한다고 지금 이 모양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내로남불의 위선 이것 때문에 뭐 기회는 평등하고 뭐 과정은 뭐 공정하고 결과는 뭐 정의로울 거다? 이게 지금 젊은이들의 불신과 조롱의 어떤 표어가 됐잖아요. 마지막 세 번째는 잘못을 인정을 안 해. 왜냐하면 잘못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역대 정권이라는 게 처음에는 새 옷 쫙 끼고 나섰는데 나가다 보면 비도 맞고 어디 깡패 한 대 두들겨 맞기도 하고 민원인 만나서 시달리다 보면 이제 나중에는 다 힘들어지기 위해서 겨우 기어서 그냥 집으로 가든지 감옥으로 가든지 모두 역대 정권이 다 그랬잖아요. 인정한다고. 근데 국민들이 지금 부동산이라든가 일자리나 이런 문제 때문에 정말 절망하고 젊은 세대들은 N4가 뭡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게 세계 속에서 이렇게 포기하고 절망할 나라가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디지털 세상 오면서 어쩌면 우리한테 기회가 열려 있는 거고 단군 일에 가장 영리하고 가장 어떤 노력을 많이 하는 청년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희망을 주지는 못할 망정 여기에 대해서 모든 걸 포기하고 모든 걸 절망해. 노무현 대통령 때 2억짜리 서울 평균 집 10억으로 올려놨어요. 그 다음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횡보 제자리걸음 하다가 지금 와서 18억 20억 올려놨단 말이에요. 어떻게 소위 진보 정권이 집권만 하면은 서울 아파트 평균값이 8억씩 10억씩 올라? 그럼 여기에 대해서 죄송하다 그래야지. 잘못했다 그래야지. 왜 잘못됐는지를 해야 되는데 180석이라는 의석을 가지고 자기네들끼리 그냥 끼리들끼리 그냥 우기고 가는 거야. 그래서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이 부족해서 문제 해결 못했다면서요. 남 탓, 잘못 인정 안 하고 고로 현재 가든 그동안 4년 동안 해왔던 걸 앞으로 1년 동안도 바꿀 가능성도 없고 집권 연장을 해주면 이걸 한 수 더 뜨겠구나. 이것 때문에 국민들이 지금 분노하고 절망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내가 대통령 되면 부동산 어떻게 할 거다? 내 집을 마련하겠다라는 그 욕망을 범죄시하고 여기다가 단체 기업을 주겠다라는 이 발상부터 버려야 돼요. 일반 국민들이 갖는 집들에 대해서는 다 그렇게 야 임대주택 살아라 강남 살 필요 없다 그러면서 왜 지네들은 딱 강남에 그런 재테크 집 사냐고.
자기네부터 임대주택 사라. 자기네부터 강남집 다 팔고 다 가라고. 왜 위선 내로남불해요? 물론 그거는 하나의 위선의 문제겠지만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문제 해결을 위한 정답. 내 집 마련을 촉진하기 위해서 현재 그러니까 1주택을 가진 실수요자들 또는 2주택자 하더라도 시골의 집을 가진 2주택자들에 대해서는 이거를 단체 기업을 주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우선 지원을 해주고요. 그다음 무주택인데 여기에 올라가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대출이라든지 아니면 보다 저렴한 집을 공급을 해준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3기 신도시니 서울내 재건축 재개발이니 뭐 등등 나와 있는 이번에 무슨 저 87만 가구인가 부지 만든다며 4년 동안 그렇게 공급을 안 하던 게 왜 갑자기 선거에 지고 나니까 갑자기 그게 나와. 그동안 안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어차피 공급하려는 부분들을 내 집 마련을 위해서 보다 싼 값에 실수요자들에게 줄 수 있는 이런 부분에서 저는 5년이든 10년이든 주택 공급 계획을 거의 법제화해서 지금 막연한 청약에다 해서 당첨으로 운에다 맡기는 게 아니라 나는 공급 계획을 해가지고 번호 대기표를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 내가 대통령이 되면 아니 뭐 새롭게 그린벨트 풀 것도 없어. 현재 문재인 변창흠이 공급하겠다고 한 그 80만 원 넘는 그 부지를 계획을 정확히 세워서 대기표를 줄 거예요. 그래 엄연해서 애가 하나면 몇 평짜리, 애가 둘이면 어디로 이사 가고 이렇게 해서 국민들의 어떤 내 집 마련의 욕망과 내 삶의 어떤 자산을 마련하려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도와줄까 이런 입장에서 정책을 전부 다시 정렬해야 를 된다. 대신 자기 노동소득이나 대출 받아서 내 집 마련하기에는 현재 어떤 소득이 1분이나 이런 경우는 어렵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공공임대주택이라든지 1인 가구들을 위한 주택들 이런 부분들을 거기에 맞게 그래서 꼭 내 집, 내 소유의 집이 아니더라도 내가 오늘 밤에 들어가서 살 집에 대해서는 주거 안정. 그다음 이걸 자산으로서 내가 자식들까지 이걸 안정시키겠다 하면 그런 면에서의 주거 안정. 주거 안정과 자산 안정을 국가가 어떻게 해줄까를 생각해 가지고 세금 정책, 대출 정책 다 여기다 맞춰야지. 전부 거꾸로거든. 내 집 마련하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때려잡겠다. 여기에 맞지 않으면 전부 그냥 세금 매기고 전부 대출 규제하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다가 세입자 보호하는 취지는 좋지만은 집값이 지금 폭등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지금 임대차 3법 바로 매겨가지고 전세난 만들고 이렇게 해서 이거는 일부러 그렇게 하려고 해도 힘들거든요. 어떻게 그 단기간에 그 집값을 70% 올려? 보수 정권 그런 거 그렇게 못해요. 어떻게 진보 정권만 집권하면 이렇게 집값이 50%에서 80% 이렇게 폭등을 하는지 이 부분에서 저는 우리 국민들이 너무나 뼈저린 비싼 학습을 했다. 많이 논란되는 건 이제 보유세 있잖아요. 보유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보유세를 예를 들어서 1가구 3주택 같은 다주택자들은 보유가 거의 힘들 정도로 나는 중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투기 목적이라면. 그렇죠. 네. 근데 1주택 갖고 있는 실거주하는 사람, 나는 거래할 마음도 없고 이걸 가지고 소득이 생긴 것도 아니야. 그렇죠. 실현을 안 했으니까 안 팔았으니까. 그죠? 안 팔았고 내가 요거에 해당하는 집이 다른데 엉뚱한 사람이 거래한 걸 가지고 나한테 적용되는 것뿐이야. 옛날식으로 하면 연좌제. 그리고 조금 더 피부로 와닿는 얘기로 하면 단체 기합 받는 거야. 단체 기합식의 보유세는 저는 반대입니다. 오히려 예를 들어서 저 전라도, 경상도, 제주도 이런 데다가 부모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상속은 됐는데 관리할 사람이 없다든지 아니면 주말에 농가주택 이거 합쳐봐야 합산 가액이 얼마 되지도 않아. 이게 형식적인 1가구 2주택 때문에 여기다가 또 보유세 때려. 다주택자라고. 이거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강남에 똘똘한 한 채 살라고 지방에 집 다 파니까 지방은 텅텅 비는 거예요. 공가 폐가가 생기는데 이런 점에서는 오히려 이 농촌의 어떤 주말 주택이라든지 농장 주택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수도권으로 집중되다 보니까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돼 가지고 관리할 사람이 없으면 그거를 보유를 인정해 줘 가지고 그걸 관리할 인력도 고용하고 이렇게 하면서 일자리도 창출하고 경제가 돌아가게 하고 투기 목적으로 고의적으로 해서 다른 사람들의 기회를 뺏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세금이나 대출을 이런 걸 응징하기 위한 단체 기업용으로 쓰는 거는 이거는 수단과 목적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거는 부작용이 너무 크다. 어떤 일을 벌일 때는 이걸로 인해서 벌어질 일과 이것을 어떻게 수습을 할지에 대해서 늘 보고 정책을 펴야 되는 거거든요. 선한 의도로 했다. 의도는 선했다. 가장 나쁜 정치가 그겁니다. 마지막. 함께는 아까 윤석열 총장 했으니까. 자, 함께 뜯어볼게요. 뜯어볼게요. 윤석열 총장. 예, 윤석열 당연히 함께 해야죠. 함께만 해요, 그냥? 이겨야 되는 거잖아요. 되돌라고. 함께만 하고. 뭐. 예.
건강한 경쟁은 모든 국민에게 혜택을 주는 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깨야 되는 것은 독점 내지는 건강한 경쟁의 어떤 역동성과 활력을 이걸 억압하는 것 이런 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총장은 내 생각에는 가급적 빨리 들어오시라. 아, 국민의힘으로. 예. 뭐 이쪽 리그 저쪽 리그 뭐 나중에 함께라는 게 들어와서 함께하자 이런 말씀. 꼭 가을 야구 내지는 꼭 겨울 야구 뭐 전지훈련 가서 할 필요 없잖아요. 여름 야구 같이 하죠. 그냥 바로 그냥 이번에 들어오셔가지고 같이 이제 경선 판을 띄워보자. 그러면 그 속에서 본인도 정치 경험도 되고 국민들한테 속 시원하게 비전도 경쟁을 하고 만약에 그 대신 여기에서 치열한 경쟁의 결과에 대해서 우리는 화끈하게 승복합니다. 뭐 그건 뭐 당연한 거죠. 당연하죠. 근데 화끈하게 승복 안 하는 사람도 많아. 아 그렇구나. 예. 너무 지지율 차이가 좀 있으니까 들어오면은 제낄 수 있으세요? 강호동이 넘어질 때는 다 자기 발에 걸려서 자기 무게 때문에 넘어집니다. 뭐가 비장한 수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저 총장 윤석열 전 총장의 저 본인의 어떤 문제로 자빠질 거다 뭐 이런 건가요? 네거티브한 얘기보다는요. 이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 대한민국을 이 갈등을 통합시켜서 가려면 나와 다른 사람들. 그다음 지금 정당 보면 자 정당에 들어가지 말고 제3의 당 만들어 뭐 이렇게들 하잖아요. 대한민국이라는 게 어차피 지금 180석의 민주당이 있고요. 어차피 대통령으로서 국정 수행하려면 국회의원들의 지지와 협력이 없이는 국정은 단 하루도. 그래서 결국은 정당 정치도 밀당도 해야 되고 타협도 해야 되고 어떤 때는 카리스마로 한번 끌고 가기도 하고 이런 부분에서는 실전만큼 좋은 훈련이 없습니다. 이거 세미나하고 책 봐서 공부하는 거요? 실전 가면 그 생각도 안 나요. 그러니까 들어오면 같은 물타리에서 경선하면 한 번에 잡아뜨릴 비장의 무기가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아니, 스스로 넘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고. 뭐 얻어 걸리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니, 아직 그 씨름의 삿발을 안 잡아봤기 때문에 모르는데 저나 우리 국민의힘 주자들도 지금 지지율이라는 건 상대적인 거잖아요. 그럼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는 문재인이나 누굽니까 추미애와의 현 정권과의 정면 대결을 통해서 국민들한테 강렬한 어떤 드라마를 공연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런 과정에서는 당연히 그걸 안고 들어오는데 그런 점에서는 지지도가 높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는 높이 평가하고 그런 것들이 국민의힘의 무대에 대한 큰 활력이 되고 여기에서 또 국정의 운영 능력이라든지 어떤 정치력까지 증명이 된다면 우리는 또 화끈한 협력자가 될 겁니다. 윤석열 만나보셨어요? 저희도 대화해 보셨어요? 아직 안 아니요. 해봤죠. 저희도 한번 꼭 모셔보고 싶어요. 당을 어떻게 끌고 간대요? 모르죠. 저한테 모르잖아요. 어떻게 해요? 모른다니까요. 만나보셨어요? 저도 한 번 한 남았어요. 번도? 그러니까. 아직까지 정치하시면서 한 번도 본 예. 여기.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윤석열 총장도 국민의힘에 들어오면 철저하게 검증받아야 된다. 검증 플러스 훈련을 해야 된다. 긍정적인 의미로는. 그 와중에서 자빠질 수가 있다. 이거 온 거잖아 지금. 왜 이렇게 자꾸 이간질하려 그래 옆에서. 아니 지금 자리는 하나인데 지금 무슨 뭐 함께 해도 나중에 제끼고. 근데 지금 국민의 기대감이 너무 높고 본인도 이제 이 문재인 정권에 맞섰던 어떤 이 반문의 대표 주자로서의 무게가 너무 커져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감당할 수 있는 정치력과 또 여기에 대해서 협력을 끌어나갈 수 있는 또 진용이 갖춰지는지 이 부분이 어떤 발판과 어떤 행보, 어떤 스텝을 밟아 나가느냐 그런 부분에서 이게 거기에 걸맞는 스텝과 발판이 나올 수도 있고 근데 안 만나봤다면서요. 나도 안 만나봤기 때문에 모른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게 다 갖춰 있으면 어떡해요? 그러면은 훌륭한 지도자죠. 그러면 그냥 기밥 우리 무슨 기법입니까? 우리는 끝까지 완주를 하고요. 당연하죠. 기법에서 한 사람만 놔두면요. 그 사람은 오히려 집중 공격, 한타를 당해가지고 한 방에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아이언맨 말고 그냥 어벤져스 하신다. 어벤져스로 가야 됩니다. 대선 후보가 안 되더라도 정권 교체 이바지하고 다음 정권에서 뭔가 어떤 뭐 역할이나 뭐 다음 정권에서 뭔가 역할을 하는 거는 그건 너무 달콤한 꿈이고요. 감옥 갈지도 모른다. 뭐가 있는 거 뭐가 야 우리 검색을 해봐야 되겠어. 뭐가 자꾸 감옥을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아니 워낙 다들 감옥 보내는 선수들끼리만 있어가지고 내가 그 와중에 제가 제일 어떻게 보면 거기서 올바른 사람인 것 같은데 정치라는 게 그 정도로 위험 산업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꼭 꽃길을 가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가장 험지로 갈 수도 있다는 걸 각오를 하고 근데 정권을 창출한다는 거는 정말 목숨 걸고 가는 거거든요. 목숨 건다라는 거는 뭐 누가 와서 칼로 찔러서 목숨 이런 게 아니라 온갖 생각지도 않은 자기가 어떤 특히 멘탈이 버틸 수 없는 이런 상황들이 사실은 정치인으로서는 더 힘든 거예요. 이런 것들을
자기 발로 의연하게 꿋꿋이 걸어갈 수 있는 그 멘탈과 실제 그 어떤 이걸 버텨내는 힘 없이는 완주 못해요. 그런 면에서 완주 걱정 마시라. 멘탈은 갑이다. 완주를 해야 치권의 길이 열린다. 완주를 할 힘들이 없다면 내가 완주를 하게 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심장은 이거 좀 많이 오, 알겠습니다. 정치와 수다. 원희룡 지사 주변 사람들 얘기 좀 해볼 건데 뭐 서울법대 82학번이죠. 82학 유명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이고 저는 이 모임이 무슨 똥파리들 이렇게 뭐 제가 기사에 봤는데 이 뭐야 똥파리는 그랬더니 그러니까 파리학번 앞에 82학번이니까 그 별명들을 예쁘게 안 붙이잖아요. 그러니까 똥파리라고 붙인 거죠. 교회 진호는 동파리 이렇게 모임을 해놓는다고 그러던데 똥이라는 단어를 쓰기 좀 그러셔가지고 거기는 워낙 점잖은 분이니까 그렇고. 82학번 동기들이 지금 정치권에 나경원 전 대표 있고 조혜진 의원, 이혜훈 의원도 있지 않나? 그다음 82학번을 조금 넓히면 민주당에는 김한정, 김민석, 네. 그다음 김민석 의원도 82학번. 예, 우리 금융하는 이용우 이런 사람들 다 82학번들이죠. 다 같이 그럼 김민석 의원이랑도 교류를 하세요? 20년 전에는 친했었고요. 근데 그 후로는 어떻게 잘 지내? 언제 한번 보자? 근데 잘 보지는 않는 그런 사이 있잖아요. 그거죠. 그때 2000년 총선에 당시에 저 한나라당 이회창 총책 픽 받아서 한나라당으로 갈까 할 때 민주당 쪽에서 당시 여당 민주당 쪽에서 당시에 원희룡 변호사를 땡기려고 했던 사람이 김민석 의원이죠. 영입 책임자가 그죠? 김민석이었죠. 맞자고. 맞죠. 이회창 이겼구나. 그렇지. 네, 근데 이제 당시 김민석 그리고 우리 김대중 대통령 그 자제분들 이분들 권유를 제가 뿌리치고 한나라당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좀 아무래도 좀 서먹한 거 있죠. 그러구나. 진영에 갈려버려가지고. 서울법대 82학번에 또 유명한 조국 전 장관 하고는 학교 다닐 때 친분이 있으셨어요? 학교 다닐 때 친했고 그때는 제가 민주화 운동을 하라고 권유를 하고 뒤에서 어떤 압박을 좀 가했던 그런 편이죠. 사실은 본격적인 그런 학생운동 멤버는 아니었고 그냥 그 주변에서 그래도 그때 볼 때는 그냥 뭐랄까 좀 순하고 그냥 두루두루 좀 잘 어울리고 뭐 그런 정도. 근데 워낙 잘생겼고 뭐 이 정도였었는데 91년도인가 92년도인가 저는 89년 90년에 이미 이 학생운동권의 이념 이거는 너무 이건 이 철진한 민족주의에다가 사회주의가 바탕에 깔려 있고 이런 어떤 계급투쟁과 어떤 사회에 대한 어떤 이 부정과 증오의 정치 그런 걸로 되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계속 갈 길이 아니다라고 해서 이념적으로도 자유주의로의 전환을 선언을 하고 사실 운동권 인맥도 제가 다 정리를 하고 이제 사법고시 공부하면서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한참 지나가는데 갑자기 조국이 사회주의 노동자 동맹 그래서 산호맹이라고 구속이 됐다 그래가지고 뒤늦은 감이 있잖아요. 아까 졸업한 걸 이제 뒤늦게 들어오신 약간 그런 느낌으로 여긴 다 정리 다 끝났는데 그리고 아무튼 학생 때는 뭐 시위 현장에 한 번도 나타난 적도 없고 뭐 농활이나 공장 간 적도 없고 그때는 자기 그냥 대학 생활 평범하게 하고 그냥 대학원만 간 것 같은데 갑자기 사회주의 산호맹이라 그래가지고 조금 놀라기도 했는데 놀란 거는 뭐 충격적이었다기보다는 왜냐하면 그 운동권 언저리에는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 백태웅 그리고 박노해 시인 있잖아요. 그 서클의 그 어떤 오픈 멤버였거든요. 거기에 어떤 그 외곽 서클의 멤버로 이제 조국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인간관계로 해서 결국 연루를 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장터가 다 해서 다 집 갔는데 정리해서 집 갔는데 갑자기 뭘 또 팔고 있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마지막 얼굴 본 거는 문재인 집권하기 전. 아 그래요? 집권한 다음에는 얼굴 직접 본 적은 없어요. 언제 집권하기 전에 언제? 제가 국회의원 그만두고 직후인가 제주도지사 하기 전에 그 어느 방송국에서 진보와 보수의 소통을 원한다. 진보의 조국, 보수의 원희룡. 그때 부산의 한진 노동자 농성 현장하고 구미의 박정희 생각하고 같이 방문을 해가지고 노동자 투쟁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이야기하고 박정희에 대해서도 한번 같이 얘기하고 그래서 보수와 진보가 서로 생각은 다르지만 우리가 역사에서 함께 오는 부분이 있고 서로 보완하는 부분도 있다. 다르더라도 소통하면서 가야 대한민국이 양날개로 균형 있는 발전을 한다. 이런 메시지를 넣는 프로그램에 같이 한 2013년 정도 됐겠네요. 그렇죠. 그때 동행 프로그램 같이 한 적도 있고 그때는 서로 뭐 문자도 주고받고 그때는 제법 따뜻했죠. 그때는 그
아니 나는 갑자기 조국 씨 이러면 이상하죠. 국가가 맞는데 이제 그거를 야 진짜 그렇게 친하면 진짜 개인으로 만나서 전화를 하든지 편지를 쓰든지 해야지 왜 그걸 공개적으로 하냐 그런데 사실은 그 진보 집권 플랜을 쓰고 문재인 그 민주당에서 거의 당대표 쫓겨날 만한 그 위기 때 비대위원장으로 들어가면서 문재인 살리는 프로그램에 앞장섰잖아요. 그다음부터는 정치적으로 워낙 서로 상극이 있었기 때문에 그다음에는 전화나 문자를 한 번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다음에는 뭐 완전히 실세 중에 실세에다가 무슨 대한민국 헌법 초안까지 조국이 다 썼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거 다 했잖아요. 그래서 결국 문재인 정권의 실체가 조국인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던 차에 아니 뭐 무슨 운동학원인가 뭐 별거 나오고 무슨 저 펀드 이야기 나오고 무슨 딸 얘기 나오고 쭉 저는 야 누구나 음해를 당할 수 있다 이렇게 쭉 봤는데 쭉 들어가다 보다 보니까 특히 저 외환위기 때 저 빚 안 갚고 뭐 학원 인수했다는 이런 얘기 듣고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조국 교수가 이야기했던 거에 비해서 뭐 여러 가지 그 뭐 재산 문제든지 펀드 문제든지 가족 문제든지 모든 게 어떻게 보면 약간 이중잣대라는 게 느껴져 가지고 거기에서 근데 완전히 조만대장경 아니에요. 트위터 글 열 때마다 아무튼 전부 조적조가 되니까 제발 좀 그만하자. 그렇게 해서 유튜브 방송에 올렸던 것. 개인적으로 만나면 훨씬 더 진지하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어차피 뭐 개인적으로 만나거나 뭐 문자를 보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학교 다닐 때 저기 나경원 전 원내대표 아셨어요? 잘 알죠. 학교 다닐 때도? 잘 알죠. 나는 친하고 싶었는데. 이럴 거가 이건 것 같았거든. 거기에 잘생긴 남학생들이 거기를 둘러싸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근접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경원아 나 수석인데 그래도 이게 못 내미는 뭐 이런 거죠. 거기에다가 나는 농촌 출신의 그 시골에서 온 이 학생들의 특유의 어떤 이런 정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도 서울말 아주 쓰고 전부 뭐 무슨 서클 해도 꼭 국제법학회 뭐 이런 거 꼭 영어 잡지 들고 다니고 괜히 저 압구정동 맥도날드 같은 느낌 있잖아요. bun거부거나 우리는 순대타운 가야 어울릴 것 같은 이런 약간의 문화적인 그런 차이. 근데 지나고 보니까 사실 그것도 쓸데없는 어떤 그냥 치기 어린 생각인데 당시에는 그냥 18살에 시골에서 갓 올라온 시골 출신 신입생에 불과했기 때문에 그때 좀 더 용기 있게 어떻게 했걸. 어쨌든 다가가고 싶었으나 그녀는 당시에 내가 다가갈 수 없는 사람이었다. 뭐 이런 걸로. 그 지금은 가깝게 지내시잖아요. 정치권 같이 들어오셨으니까. 같이 들어오신 거 아닌가? 2000년? 제가 조금 먼저 들어왔는데 나경원 원내대표는 2002년 대선 때 들어오고 그 다음에 비례대표구나. 정치적으로 조언도 하고 친구는 어차피 인생 친구잖아요. 인간이 있고 그 위에 정치가 있다가 없다가 하는 거지 정치가 있고 그 위에 인간이 있다가 없다가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걸 바꾸면 인생도 불행해지고 정치가 이상해집니다. 오늘 좀 삐지셨을 거야. 나 원내대표가 저거 페이스북에 젊은 세대의 바람을 지원합니다. 친구가 이럴 수가 있나. 친구로서 오늘 아침에 내가 인터뷰까지 했는데 내가 인터뷰에서 오세훈 씨가 섭섭하다고 그랬는데 희룡아 너 맞아 뭐 이럴 것 같은데 한마디 해주시죠 친구한테. 내가 그 입장이라면 나도 정말 이런 현상 정말 반갑게 생각한다. 그런데 이제 정당을 하려면 이 젊은 그 신선함만으로 모든 이 판을 끌고 갈 수는 없기 때문에 이걸 잘 살려서 잘 협력을 하는 더 큰 틀을 내가 만들어 보겠다. 우리 당의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기는 더 큰 게 되는 거지. 더 뜨나? 그러네. 그렇죠. 작은 인형을 쓰러뜨리려고 하지 말고 더 큰 걸로 씌우면 돼요. 그러니까 나경원 전 의원이 그렇게 막 정색하면서 오세훈 시장을 저격한 건 아니었어요. 제가 그 라디오 들어봤더니 웃으면서 하시더라고요. 꼭 지금 김태현 변호사가 꼭 긁어내듯이 그렇게 유도 실문을 했을 거 아니에요. 우리 뭐 그런 거 낚시를 좋아하니까. 근데 어차피 이건 낚인 게 잘못이지 뭐 낚시꾼을 탓할 건 아니니까. 저희 오늘 긴 시간 말씀해 주셨는데 지사님 마지막으로 지금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면 젊은 유권자들이 많이 보고 있어요. 오늘 정치 와수다. 너무나 이 낚시꾼들의 유도신문에 넘어가가지고 저는 지금 방송에 출연했다는 걸 잠시 까먹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무튼 좀 즐거웠고요. 무엇보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우리 정치가 더 솔직해지고 직문직답하는 그런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결국 공감하고 소통하는 이 영역이 넓어지면서 우리가 지금 답답한 문제도 해결책을 찾아 나가는 거니까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많은 분들과 특히 젊은 세대와 소통을 하면서 거기에 응답할 수 있는
그런 정치, 그런 대선 주자가 되기 위해서 파이팅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힘내십시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원희룡 지사님 팬분들한테 정치와 수다 구독, 좋아요 꼭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치와 수다의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재미와 유익한 정보가 있었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해요.